동창회에서 남편의 첫사랑이 대놓고 도발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내내 불과 마른 장작처럼 붙어 다녔던 캠퍼스 커플이었다. 아내인 나를 들러리 세워두고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던 남편은 횡령의 증거가 터지자 그제야 사색이 되어 내 손목을 낚아챘다. 망신 주지 말고 당장 일어나. 나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가정을 시궁창으로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당황한 것은 오히려 그쪽이었다. 10월 말의 늦은 오후, 서울에는 막 거센 가을비가 그쳤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무릉덩이가 반짝였고 가로수 잎사귀들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빛바랜 낙엽들이 소리 없이 떨어져 지나가는 차바퀴에 휩쓸려 갔다. 채원은 8년째 다니고 있는 강남의 디자인 사무소 유리창 너머로 퇴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계가 5시 30분을 가리키자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도면을 정리한 뒤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여야 했지만 어째서인지 마음 한구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어른거렸다.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진동하더니 대학 동기 카카오톡 단체방이 수십 개의 새로운 메시지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과대표였던 기준이 이번 주말 졸업 10주년을 기념해 한강변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동창회를 열겠다고 공지한 것이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다. 승진을 자랑하는 사람, 아이 사진을 올리는 사람, 오랜만에 청춘으로 돌아가니 한껏 꾸미고 나가겠다는 농담들이 오갔다. 채원은 대화창을 대충 훑어보고 화면을 끄려던 찰나 어떤 이름 하나가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라는 알림과 함께 등장하자 손가락을 멈칫했다. 직후 새로 들어온 그녀는 이모티콘과 함께 짧은 인사를 남겼다. 다들 오랜만이야. 단 몇 글자였지만 단톡방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와, 드디어 귀국했네. 우리 과여신 등장. 누구는 엄청 좋겠네. 그 말 뒤로 의미심장한 웃음 이모티콘들이 줄을 이었다. 채원은 굳이 설명 듣지 않아도 그들이 누구를 놀리고 있는지 알았다. 남편 태경이었다. 대학 시절 태경과 유라는 경영학과의 유명한 공식 커플이었다. 졸업하면 당연히 결혼할 거라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유라가 갑작스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4년 가까이 이어지던 둘의 관계도 끝이 났다. 그로부터 2년 뒤 채원은 회사의 프로젝트 협력사 미팅에서 태경을 만났다.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고 이내 결혼했다. 6년의 결혼 생활은 불같이 뜨겁진 않았어도 과거는 모두 잠들었다고 믿을 만큼 충분히 평온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다시 폰이 울렸다. 태경이었다. 오늘 늦어 회의 있어. 채원은 짧게 응이라고 답장을 보낸 뒤 짐을 챙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올림픽대로에는 다시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들은 꽉 막혀 있었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섞인 경적 소리가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저녁 7시가 다 되어갔다. 집안은 고요했다. 채원은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가 여느 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그리고 시금치 무침. 모두 태경이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식탁 위에 정갈하게 상이 차려졌다. 7시반, 8시, 8시반. 그는 넥타이를 풀고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옅게 웃었다. 회의가 길어졌어. 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은 먹고 왔고 짧은 한마디의 채원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식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책망하지 않고 묵묵히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었다. 태경은 샤워하러 들어갔다. 그 사이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던 그의 스마트폰 화면이 새로운 메시지 알림과 함께 켜졌다. 평소 남편의 휴대폰을 보는 성민은 아니었지만 번쩍이는 빛에 무심코 시선이 갔다. 발신자 이름은 단 2글자, 유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알림창에는 내용의 일부만 떠 있었다. 오늘 고마웠어, 오빠.
곧 화면이 꺼졌다. 채원은 몇 초간 굳어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 우연히 만난 걸 수도 있고 동창의 이야기를 나눈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깊게 생각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그것이 지난 6년간 그녀가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던 주문이었다. 욕실에서 나온 태경은 젖은 머리를 털며 재빨리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훑어보는 아주 짧은 순간, 채원은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고 이내 스마트폰은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혀 놓였다. 언제부터인가 태경이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채원 쪽으로 두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날 밤 채원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옆에서 태경은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창밖으론 밤새 빗방울이 떨어졌다. 새벽 3시쯤 옆자리가 허전해 눈을 떴다. 태경이 없었고 거실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채원은 소리 없이 방문을 열었다. 틈새로 보니 태경이 베란다에 서 있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통화 중이었다. 주말에 봐. 괜찮아. 걱정 마. 그가 몸을 돌리는 찰나. 채원은 재빨리 침대로 돌아와 깊이 잠든 척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태경은 완전히 평온한 태도로 아침을 먹고 뉴스를 보고 출근했다. 어젯밤 베란다에서의 통화 같은 건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채원의 마음속엔 이미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겨버렸다. 아직 결혼 생활을 박살낼 만큼 큰 균열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순진하게 남편을 믿을 수 없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그날 오후 채원은 반차를 내고 일찍 퇴근했다. 마트에 들렀다가 우연히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 소희를 만났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1시간가량 마주 앉았다. 소희는 채원의 얼굴을 한참 살피더니 불쑥 물었다. 너 괜찮아? 갑자기 왜? 채원이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냥 내 촉이 그래. 소희는 더 묻지 않았다. 헤어질 때쯤 소희는 채원의 손을 가만히 쥐었다. 무슨 일 생기면 혼자 앓지 말고 꼭 연락해. 그 말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채원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날 저녁 서재를 정리하던 채원은 가족의 중요 서류들을 모아둔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혼인관계 증명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남편 명의의 적금 통장, 그리고 3년 전 태경이 인테리어 회사를 차릴 때 채원의 부모님에게서 1억 5천만 원을 빌리며 썼던 차용증이 들어있었다. 서류마다 두 사람의 도장과 서명이 선명했다. 채원은 서류들을 조심스레 정리하다가 왠지 모를 기분에 휩싸여 스마트폰으로 문서들을 하나하나 사진 찍어두었다. 일찍부터 데뷔해야 한다는 아주 흐릿한 직감 때문이었다. 데뷔한다고 해서 꼭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적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진 않을 테니까. 동창회 전날 밤 태경은 거울 앞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다. 새로 산 맞춤 정장을 고르고 구두를 광내고 몇 달 동안 손도 대지 않던 고가의 향수까지 뿌렸다. 방문가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채원은 열게 웃었다. 오늘 신경 많이 쓰네. 옛날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추궁도 비꼬는 것도 없는 평온한 태도에 오히려 태경이 흠칫 놀랐다. 그는 다가와 채원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다. 내일은 당신 그 크림색 원피스 입어.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채원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여전히 익숙하고 다정한 눈빛이었지만 감정을 감추는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다. 밖에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당사자들만 아는 금이 오래전부터 조용히 번져가고 있는 결혼 생활도 있는 법이다. 그날 밤 채원은 옷장에서 크림색 원피스를 꺼내 주름을 반듯하게 폈다. 그리고 핸드백 깊숙한 곳에 정상 작동하는 구형 스마트폰 하나를 챙겨 넣었다. 몇 년 전까지 그녀가 쓰던 기종이었지만 지금은 단 하나의 기능, 녹음만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채원은 이 폰을 쓸 일이 없기를 바랐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내일 동창회가 평범한 자리가 아닐 것이며 어쩌면 그날 이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갈래로 꺾일 것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채원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친 서울의 하늘은 막다기보단 묘하게 흐린 잿빛이었다. 옅은 햇살이 베란다에 황금빛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옷장에 단정히 걸린 크림색 원피스와 가방 속 구형 스마트폰만 아니었다면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그저 앞뒤 없는 악몽이라 착각했을지도 모를 만큼 고요한 아침이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 두 사람 몫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단지 내 상가에서 사온 전복죽과 정갈하게 씻은 나물, 태경을 위한 블랙커피 한 잔, 그리고 자신을 위한 따뜻한 물 한 잔. 6년 동안 숨쉬듯 해왔던 일이라 머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러나 식탁에 커피잔을 내려놓는 순간 채원은 텅 빈 공허함을 느꼈다. 마치 오랜만에 찾은 옛집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익숙한데 닿는 곳마다 서늘한 냉기가 느껴졌다. 아침 8시가 다 되어 태경이 침실에서 나왔다. 하얀 셔츠에 짙은 네이비 슬랙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새벽에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밤을 설친 사람의 피로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의자를 빼고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곤 채원을 보며 덤덤히 말했다. 오늘 저녁엔 좀 일찍 출발하자. 늦고 싶지 않네. 채원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작게 대답했다. 알았어. 태경은 몇 초간 그녀를 응시했다. 아내에게서 뭔가 달라진 점이 없는지 탐색하려는 눈치였지만 채원은 고개를 숙인 채 수면처럼 잔잔한 얼굴로 식사만 할 뿐이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태경을 거슬리게 했다. 예전 같으면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를 때 채원은 늘 먼저 묻고 확인하고 대화로 풀려 했다. 때론 토라지더라도 달래주길 바라는 투정 섞인 서운함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유라에 대해서도, 그날 밤의 통화에 대해서도, 휴대폰 화면에 떴던 메시지에 대해서도 그 침묵은 유약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았다. 마치 안에서부터 굳게 잠긴 문 같아서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이 감히 노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늠할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 식사를 마친 태경은 거실로 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설거지하는 채원의 등 뒤로 쉴 새 없이 카톡 알림음이 울렸다. 그는 소리를 끄진 않았지만 이따금 낮게 실소를 터뜨렸다. 예전 같았으면 뭐가 그렇게 재밌어? 라고 물었겠지만 채원은 말없이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에 물기를 닦은 뒤 침실로 들어갔다. 화장대 위에는 결혼식 날 친정엄마가 선물해준 진주 귀걸이가 놓여 있었다. 그때 엄마는 채원의 손을 잡고 말했다. 딸아,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언제든 스스로를 지킬 이성은 남겨두고 살아야 해. 부부 사이가 매일 꽃길일 순 없거든. 가끔은 쓰러지지 않고 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 하는 날도 오는 법이야. 당시엔 엄마가 기우가 심하다고 웃어넘겼는데 지금은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뾰족한 바늘이 되어 가슴을 찔러왔다. 정오 무렵 시어머니 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채원은 화면을 몇 초간 응시하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전히 안부보단 명령에 가까운 꼿꼿한 목소리였다. 채원이냐? 오늘 저녁에 동창회 간다며? 네, 어머니, 태경이한테 들었다. 옷차림 신경 써서 단정하게 입고 가라. 너무 초라하게 보이지 말고 우리 태경이 이제 번듯한 회사 대표 아니니 밖에 나가면 아내가 남편 체면 살려줘야 하는 거다. 옛날 친구들 모이는 자리에선 마누라 행색이 곧 집안 수준인 거야. 채원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차가운 식탁 위를 손끝으로 쓸었다. 네, 알겠습니다. 강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일부러 덧붙이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다. 태경이 옛날 친구 중에 새로 귀국한 애가 있다며 젊을 때의 일이야 다 지나간 거고 넌 정실 부인이니 아량 넓게 행동해라. 괜히 그 애가 예쁘고 잘났다고 자격지심 가져서 촌스럽게 굴지 말고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려면 마누라가 눈치껏 행동해야지 째째하게 질투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번에는 채원이 즉답하지 않았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 자신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태경의 곁에서 더없이 맑게 웃고 있었다. 적어도 그땐 그 웃음이 진실이라 믿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만약 어떤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상처를 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남편의 체면을 위해 끝까지 아량을 베풀어야 하는 건가요?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늘 순종적이던 며느리의 날, 선 질문에 강 여사도 적잖이 당황한 듯했다. 이내 불쾌감이 섞인 낮게 깔린 목소리가 돌아왔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미리 노파심에 하는 말이야. 부부로 살다 보면 덮어줄 건 덮고 넘어가는 거지. 남자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있는 거고. 채원은 소리 없이 옅게 웃었다. 네, 어머니 말씀 명심할게요. 그녀는 강 여사가 더 말을 잇기 전에 통화를 종료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채원은 깨달았다. 가정을 지키라는 명목하에 던져지는 조언들이 실상은 다른 누군가의 평온을 위해 아내 한 사람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족쇄라는 것을. 시어머니를 원망하진 않았다.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침묵과 눈물을 속으로 삼키는 것만이 훌륭한 아내의 길이라 믿는 낡은 시대의 피해자일 테니까. 하지만 채원은 그 누구의 뒤에 숨은 그림자로 남고 싶지 않았다. 특히 그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을 밀어내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오후가 되자 소희에게서 식당으로 같이 가줄까 묻는 카톡이 왔다. 채원은 든든해지는 마음을 누르며 괜찮다고, 다만 오늘 밤 전화를 걸면 꼭 받아달라고만 답장했다. 소희는 1초 만에 답했다. 벨소리 제일 크게 해둘 테니까 겁먹지 마. 겁먹지 마라는 세 글자에 시선이 머물렀다. 무섭지 않은가? 무섭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예감하고 있었으면서도 애써 부정해왔던 것들을 남편의 입으로 직접 듣게 될까봐. 6년의 결혼 생활이 얇은 창호지처럼 찢겨 나갈까봐.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증거도, 증인도 퇴로도 없이 구석으로 몰려 남들의 가십거리가 된 채 비참하게 눈물 흘리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오후 5시 정각, 채원은 화장을 시작했다. 입술을 너무 붉게 칠하지 않고 차분한 말린 장미색을 발랐고 눈썹은 부드럽게 그렸으며 눈 밑에 다크서클만 얇은 파운데이션으로 가렸다. 크림색 원피스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아하고 고급스러웠다. 친정엄마가 준 진주 귀걸이를 하고 가방을 열어 배터리를 꽉 채워둔 구형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녹음 기능은 정상이었고 무음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태경의 회사 설립 당시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리며 작성했던 차용증 사본을 접어넣었다. 3년 전 그는 장인 장모 앞에서 2년 안에 꼭 갚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아직까지 원금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경기도 외곽의 대형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었다. 만약 그 자금의 흐름이 유라와 관련되어 있다면 더 끔찍하게도 그가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려 새로운 인생의 활로를 뚫으려 하는 것이라면 채원은 절대 눈먼 바보 아내로 남아있을 생각이 없었다. 베개 지퍼를 닫는 순간 태경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채원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찰나의 만족감이 스쳤지만 곧이어 낯선 기색이 피어올랐다. 눈앞의 여자는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더 이상 자신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지 않은 듯한 이질감을 풍겼다. 오늘 예쁘네. 채원은 살짝 돌아서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게 다였다. 예전처럼 얼굴을 붉히거나 정말 예쁘냐며 반문하지 않는 아내의 반응에 태경은 가볍게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가자. 한강변의 고급 레스토랑까지는 멀지 않았지만 금요일 저녁이라 차가 막혔다. 차 안에는 태경의 짙은 남자 향수 냄새가 가득했다.
그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거치대에 놓인 스마트폰을 수시로 터치했다. 단톡방의 메시지 팝업이 끊임없이 떴다. 힐끗 보니 유라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도착했냐고 묻는 친구, 오늘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해야 한다는 농담들. 유라는 뼈 있는 농담으로 답하고 있었다. 나 딱 타이밍 맞춰서 도착할게. 그 문장을 보는 채원의 속은 요동치지 않고 그저 조금씩 차갑게 식어갔다. 태경도 채원의 시선을 의식한 듯 헛기침을 하더니 무심한 척 말했다. 유라가 원래 장난기가 심하잖아. 오늘 걔가 좀 선 넘는 농담을 해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 만나면 다들 오버하니까. 채원이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선 넘는 농담이 어떤 건데? 태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실소를 터뜨렸다. 그냥 짐작해서 말하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하다는 단어. 그 익숙한 단어가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지만 채원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그저 지독히 피곤할 뿐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져갔다. 밤의 도시는 찬란하고 무정했다. 속이 텅 비어 썩어가는 것을 감추기 위해 한껏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의 파티처럼 루미에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은 한강 둔치가 내려다 보이는 복합문화공간 2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입구에는 작은 분수와 조경수가 꾸며져 있었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손님을 맞았다. 이곳에 룸 하나를 빌리는 데만 예약금이 50만 원이 넘었다. 음식과 술값을 합치면 상당한 지출이었다. 동창의 총무인 기준이 단순한 추억팔이를 위해 이곳을 고른 게 아님을 채원은 알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10주년 동창회는 더 이상 순수했던 청춘의 만남이 아니라 누가 더 크게 성공했는지, 누가 더 급이 맞는 짝을 만났는지, 어떤 외제차를 타고 무슨 명품 시계를 찾는지를 과시하는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태경도 그것을 알았고 아마 유라도 알았을 것이다. 룸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일제히 쏟아졌다. 기준이 벌떡 일어나 반겼다. 오, 태경이 왔냐. 재수씨 오늘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갈수록 미모가 살아나시네요. 채원은 우아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살이 좀 붙은 사람, 머리숱이 적어진 사람, 배우자를 동반한 사람 등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형식적인 악수와 안부, 사회적인 농담들이 오갔다. 태경은 금세 무리에 스며들었다. 호탕하게 웃으며 옛 친구들과 자연스레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눴다. 채원은 그의 곁에 앉아 적당한 미소를 유지했다. 그녀의 핸드백 속에서는 구형 스마트폰이 이 문을 넘어선 순간부터 모든 소리를 조용히 녹음하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룸의 문이 열리며 공기 흐름이 확 바뀌었다. 남학생 몇몇의 환호성과 함께한 여자가 들어왔다. 버건디 컬러의 실크 원피스, 굵게 웨이브진 머리, 화려하진 않지만 한눈에 봐도 값비싼 주얼리들, 한 손엔 블랙 클러치를 들고 있었다. 유라였다. 그녀가 미인이라는 건 채원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드러운 아름다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작정하고 벼려낸 날카로운 자신감이었다. 유라는 문가에 서서 방안을 쓱 훑더니 태경에게 시선을 멈추고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다. 그러고 나서야 채원에게 눈길을 주며 입꼬리를 올렸다. 오랜만이야, 채원아. 달콤한 목소리였지만 바닥에 쓴맛이 가라앉은 오래된 꿀 같았다. 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히 답했다. 오랜만이네. 유라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채원은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진 유라의 차가운 손을 마주 잡았다. 평소보다 꽉 쥐인 악수는 가시 돋친 인사와도 같았다. 너랑 태경 오빠 아주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 진짜 다행이다 싶더라. 채원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고마워. 옆에 서 있던 태경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지만 그는 금세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앉아. 다들 기다렸잖아. 기준이 태경의 바로 반대편 빈 의자를 가리켰다. 유라야, 여기 앉아라.
오늘 특별 게스트는 상석에 앉아야지. 태경을 가운데 두고 채원과 유라가 양옆에 앉는 우스꽝스러운 경계선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아슬아슬하게 건너고 있는 다리가 과연 언제 무너질지 평온하게 관찰하는 사람처럼.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고 와인이 잔을 채웠다. 코스 요리가 차례로 서빙되며 옛날 이야기들이 안주 삼아 쏟아졌고 웃음소리는 갈수록 짙어졌다. 처음엔 교양을 지키던 분위기도 술이 들어가며 점차 자유분방해졌다. 유라는 자신이 어떻게 관심의 중심이 되는지 아주 잘 아는 여자였다. 해외에서 브랜드 컨설턴트로 일하며 겪은 무용담,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와의 협업, 월세 200만 원이 넘는 강남 한복판의 오피스텔 라이프 등을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풀어냈다. 감탄하는 사람도 능력 있다 띄워주는 사람도 있었다. 유라는 그저 웃다가 힐끗 태경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빠, 기억나? 옛날에 오빠가 나더러 사장님 체질이라고 했었잖아. 오빠라는 호칭에 몇몇이 즉각 오오하며 환호했다. 태경은 굳이 정정하지 않고 웃었다. 그 옛날 일을 아직도 기억하냐. 오래됐어도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짧은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폭소가 터졌다. 하지만 채원은 그 웃음소리 속에 숨겨진 얄팍한 기대를 선명하게 읽어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촌극, 과거의 로맨스가 들쑤셔지는 광경, 질투하는 아내와 기세등등한 옛 연인, 두 여자 사이에서 가치를 증명받는 잘난 남자. 채원은 테이블 위에 생수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목이 탔지만 손끝은 흔들림이 없었다. 테이블 및 핸드백 속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소희였다. 괜찮아? 채원은 답장을 보냈다. 아직까진. 근데 곧 시작될 것 같아. 문자를 막 전송했을 때 유라가 와인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촉촉한 눈빛으로 좌중을 살피다 결국 태경에게 시선을 멈췄다. 오늘 다들 만나니까 갑자기 대학 때 생각이 나네. 돈은 없어도 참 즐거웠는데. 비 오는 날 나 아프다고 비 맞으면서 뜨거운 전복죽 사다 주던 사람도 있었고 학교 뒷골목 좁은 고시 원방에서 겨울 외풍이 너무 심해서 둘이 바짝붙어 앉아 있어야만 따뜻했던 그 시간들. 장난스럽던 분위기가 서서히 얼어붙었다. 채원은 물잔을 내려놓았다. 태경은 그녀를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약지에 낀 결혼 반지만 만지작거렸다. 아주 미세한 동작이었지만 채원은 똑똑히 보았다. 유라가 고개를 모로 꼬며 채원에게 위선적인 미소를 지었다. 채원님 마음 넓으니까 이런 얘기 언짢게 생각 안 하지? 어차피 다 철없을 때 옛날 이야기잖아. 그 순간 채원은 깨달았다. 이 자리는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 세팅된 무대였음을. 조명과 관객은 준비되었고 이제 자신만 남편의 과거의 질투에 분위기를 망치는 찌질한 아내의 위치에 서주면 완벽해지는 연극이었다. 채원은 유라를 그리고 태경을 번갈아 보았다. 아직 말문을 열진 않았다. 진짜 극은 이제 막 막을 올렸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채원이 너무 오랫동안 말없이 유라를 응시하자 유라 입가의 미소도 살짝 굳어졌다. 밝은 조명 아래 룸 안의 에어컨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다. 잔 부딪히는 소리조차 멈췄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합법적 아내가 이 작정하고 벼려낸 부드러운 도발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시하고 있었다. 채원이 눈썹을 찌푸리거나 화를 내면 분위기 망치는 속 좁은 여자가 될 것이고 침묵하면 유라가 승리자가 되어 더 선을 넘을 것이 뻔했다. 처음부터 불공평한 게임이었다. 하지만 채원은 자신이 희생하면 남들이 알아서 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어리고 순진한 새댁이 아니었다. 그녀는 물잔을 내려놓고 나지막하지만 뚜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니까 마음에 둘 필요 없는 건 맞지. 그런데 그 옛날 이야기를 굳이 알맞은 타이밍에 알맞은 장소에서 남의 아내 면전에 대고 꺼내는 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니, 유라야?
테이블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유라의 미소가 찰나에 굳어버렸다. 태경이 확 고개를 돌려 채원에게 경고하는 눈빛을 보냈다. 채원아, 다들 그냥 장난치는 거잖아. 채원은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나도 아주 기분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빠? 깃털처럼 가벼운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 때문에 태경은 입을 다물었다. 기준이 다급히 허허 웃으며 잔을 들었다. 아유, 다들 오랜만에 봐서 감격해서 그래. 자자, 마시자. 오늘은 우울한 얘기 금지. 어색한 농담들이 오가며 분위기가 간신히 수습되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채원은 유라의 눈빛이 확실히 변했음을 느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척하는 가짜 동정심은 사라졌고 만만치 않은 상대를 향한 노골적인 불쾌감이 감돌았다. 채원은 확신했다. 오늘 밤의 도발은 이 정도 은유로 끝나지 않으리란 것을. 와인이 더 비워졌다. 과거 태경과 친했던 동욱이 의자를 바짝 끌어당기며 너스레를 떨었다. 야, 태경이 너 진짜 용됐다. 너네 회사 이번에 경기도 쪽에 수백억대 리조트 인테리어 턴키로 따냈다며? 태경은 몸을 살짝 뒤로 젖히며 겸손한 척했지만 자랑스러움을 숨기지 못했다. 아직 정식 계약은 안 했어. 조건 조율 중이야. 그러자 유라가 마치 내부자라도 되는 양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다. 근데 그쪽 클라이언트가 오빠 기획안 엄청 마음에 들어 했잖아. 나도 그 제안서 봤는데 진짜 도장만 찍으면 오빠 회사 확 크겠더라. 그 한마디에 채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안서를 봤다고? 태경의 사업 기밀 문서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채원도 그 리조트 건에 대해 얼핏 듣긴 했지만 자세히 물을 때마다 태경은 복잡한 비즈니스라 당신은 몰라도 되라며 입을 닫았었다. 그런데 갓 귀국한 유라가 동창들 앞에서 이토록 친밀하게 사업 내막을 읊어대고 있다니. 손끝부터 심장까지 한기가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말을 끊지 않고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핸드백 지퍼를 조금 더 열어두었다. 안의 기기는 성실하게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었다. 태경도 자신이 틈을 보였다는 걸 깨달았는지 재빨리 유라에게 눈치를 주었다. 유라도 아차 싶었는지 꼬리를 내렸다. 아, 그냥 오빠가 지나가는 말로 해준 거 들은 거야. 나도 브랜드 컨설팅 쪽 일하니까 그런 큰 프로젝트 얘기 들으면 호기심이 생겨서. 채원이 픽 웃었다. 아, 남편이 아내보다 유라한테 사업 얘기를 더 자세히 해줬나 보네. 이번엔 아무도 웃지 않았다. 태경이 와인잔을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깔았다. 채원아, 말꼬리 잡지 마. 그냥 묻길래 대답해 준 거야. 사업 얘기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하고 나누는 게 맞지. 말이 입술을 떠나자마자 태경 스스로도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몇몇 동창들은 채원의 눈치를 살피며 애써 시선을 피했다. 이곳에 소희는 없었지만 아까 받은 소희의 문자가 마치 어깨를 단단히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손 같았다. 유라가 시선을 내리깔며 미안한 척 말했다. 채원아, 오해하지 마. 네가 기분 나쁘다면 앞으로 태경 오빠랑 일 얘기 안 할게. 태경 오빠. 유독 친밀함을 강조한 그 호칭이 임계점을 건드렸다. 채원은 유라를 거쳐 남편을 보았다. 그는 유라의 호칭을 지적하긴커녕 아내의 과민 반응에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좁히고 있었다. 그때 진아가 어설프게 화제를 돌렸다. 방식은 최악이었다. 아휴, 성공 얘기해서 뭐해. 오늘 같은 날은 첫사랑 얘기나 해야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대학 때 태경이랑 유라 결혼할 줄 알았던 사람? 손들어봐. 둘이 아주 껌딱지였잖아. 또 다른 누군가가 거들었다. 맞아. 유라 감기 걸리면 태경이가 약 사들고 기숙사 언덕을 미친 듯이 뛰어갔지. 우리 다 부러워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 학교 뒷골목 하숙집은 어떻고 거기서 둘이 공간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채원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처음만큼 아프진 않았다. 반복된 고통은 결국 무감각을 부르는 법이다. 테이블을 둘러싼 30대 중반의 어른들을 보며 그녀는 분노보다 서글픔을 느꼈다. 다들 가정을 꾸렸을 나이에 멀쩡히 아내를 옆에 둔 남자의 과거 연애사를 안주 삼아 낄낄대고 있다니. 유라가 와인잔을 들고 취기를 살짝 빌려 말했다. 그땐 가난해도 진짜 행복했는데 지갑에 딱 3,000원 있어서 참치 김밥 한 줄 사서 나눠 먹던 날도 있었고 비역수같이 쏟아지던 밤엔 하숙집 천장에서 비가 새서 오빠가 외투로 내 머리 덮어주면서 재워줬잖아. 웃기게 들리겠지만 그 시절은 어딜 가도 절대 못 잊을 것 같아. 태경은 고개를 숙인 채였게 미소 지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채원은 깨달았다. 때론 남자의 침묵이 배신을 시인하는 말보다 더 잔인하다는 것을. 침묵은 허락이고 아내를 상처 입히는 무리들의 편에 서겠다는 뜻이며 두 여자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자신의 가치를 만끽하겠다는 이기심이었다. 그녀는 현재 사용하는 폰을 꺼내 소희에게 톡을 보냈다. 15분 뒤에 내가 전화하면 그냥 받아. 아무것도 묻지 말고. 소희의 답은 즉각적이었다. 알았어. 그때 기준이 손뼉을 치며 숟가락 진실 게임을 제안했다. 얼큰하게 취한 무리들이 환호했다. 자리가 좁아 빈 소주병 대신 은수저가 테이블 한가운데 놓였다. 조명 아래서 빙글빙글 도는 숟가락을 보며 채원은 기이할 정도의 평정심을 느꼈다. 이 게임이 우연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안다. 그건 테이블에 올려진 칼이나 다름없었다. 다들 장난감인 척하지만 칼자루를 쥔 자는 칼끝이 누구를 향할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첫 턴은 진아였다. 대학 때 누구 짝사랑했냐는 질문에 실명을 거론해 폭소가 터졌다. 두 번째는 동욱. 직장에서 제일 창피했던 썰을 풀어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유라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수시로 숟가락을 주시했다. 태경은 말이 없어졌지만 게임을 멈출 생각은 없어 보였다. 다시 숟가락이 돌았고 끝이 유라를 향했다. 오, 드디어 걸렸다. 진짜 센 거 물어봐야지. 유라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여유롭게 웃었다. 살살 해줘. 진아가 유라와 태경을 번갈아 보더니 채원 쪽을 힐끗 곁눈질했다. 아기가 다분히 섞인 가벼운 미소였다. 그럼 진짜 묻는다. 만약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유라는 태경이 두고 유학 안 갈 거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라는 채원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함정을 눈치챘다. 유라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릴 것 같은 붉어진 눈으로 태경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뗐다. 아니,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안 떠날 거야. 살면서 한 번 놓치면 평생 아픈 인연도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여기저기서 얕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낭만에 젖은 자도 막장 드라마를 관전하는 자도 있었다. 태경은 미동도 없이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린 것을 채원은 똑똑히 보았다. 유라가 채원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모두가 들을 법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채원아, 넌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옛날에 내 청춘을 다 바쳐 사랑했던 사람을 네가 가졌으니까. 채원은 유라를 응시하다가 이내 미소 지었다. 운이 좋은지 아닌지는 그 결혼 생활을 직접 겪어보고 있는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알지 않을까? 유라의 입가에서 미소가 자취를 감췄다. 태경이 휙 고개를 돌리며 낮고 묵직한 경고를 날렸다. 채원아. 채원은 가방 위로 손을 얹었다. 구형폰이 침묵 속에서 모든 걸 기록하고 있음을 느끼며 더 이상 남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선을 넘은 낯선 남자를 보듯. 하지만 아직도 자신이 지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남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채원의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완전히 닫혀버렸다. 왜 불렀어? 내 말이 틀려? 팽팽한 공기 속에서 태경은 이 악물고 체면을 지키려 애썼다.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다들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이야기 하는 건데
채원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현재 이야기만 할게. 현재 나는 오빠 아내잖아. 어디까지 지켜야 할 선인지 알 권리는 있지. 날카롭지 않은 그 한마디가 천근의 무게로 떨어졌다. 동욱은 헛기침을 했고 진아는 휴지를 만지작거렸으며 기준은 애써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다. 유라는 억울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채원아, 정말 악의는 없었어. 내 말이 불편했다면 미안해. 그냥 옛날 친구들 보니까 감정이 우겨 올라와서 통제가 안 됐나 봐. 채원은 그 사과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속 좁은 인간으로 깎아내리는 화법. 여기서 화를 내면 예민한 여자가 되고 넘어가면 상대방은 가련하고 너그러운 여주인공이 된다. 괜찮아. 계속해. 애매하게 덮어두는 것보다 까놓고 얘기하는 게 낫지. 예상치 못한 채원의 쿨한 반응에 유라는 말문이 막혔고 태경은 미간을 구기며 아내를 다시 살폈다. 얌전하고 순종적이던 아내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더 이상 그의 통제를 따르지 않았다. 분위기를 반전시켜보려 게임은 계속되었지만 시선은 이따금 세 사람을 향했다. 몇 차례 의미 없는 질문이 오간 뒤 숟가락이 이번엔 태경을 가리켰다. 모두가 탄성을 질렀다. 태경은 등받이에 기대며 체념한 듯 웃었다. 좋아, 진실. 진아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몸을 숙였다. 만약 시간을 돌려 선택할 수 있다면 태경이는 지금의 삶을 그대로 선택할 거야? 모두가 숨을 죽였다. 태경은 와인잔의 붉은 액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릴 정도로 긴 침묵이었다. 예전의 채원이라면 남편이 자신을 선택해 주길 초조하게 바랐겠지만 지금은 기묘할 만큼 평온했다. 상처를 가리려고 담요를 덮어두는 것보다 상처가 피를 흘리는 걸 똑똑히 보는 편이 나으니까 마침내 태경이 잔을 내려놓았다. 지금의 삶도 나쁘진 않아. 하지만 아쉬움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짧은 웅성거림. 유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채원은 동요 없이 앉아 있었다. 아쉬움. 그 두 글자는 채원을 울게 만들진 않았지만 커다란 문을 열어젖혔다. 미련 가득한 로맨스가 아니라 현재의 안락함과 과거의 트로피를 모두 움켜쥐고 싶어하는 수컷의 노골적인 이기심을 목도한 것이다. 아, 남자들 30대 되면 다들 못 이룬 첫사랑 한 명쯤은 가슴에 품고 살잖아. 동욱이 던진 위로 섞인 농담이 보이지 않는 뺨을 때리는 듯했다. 채원은 그들을 보며 기가 막혔다. 이 테이블의 남자들은 무책임함을 싸구려 낭만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만약 자신들의 아내가 여기서 옛 남자에게 평생의 아쉬움을 운운했다면 과연 저렇게 웃어 넘길 수 있었을까? 유라가 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미안해. 내가 타이밍 안 맞게 귀국했나 봐. 태경이 유라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인가? 6년 동안 퇴색해버린 결혼 생활 탓인가? 채원은 가방끈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녹음기는 이 모든 뻔뻔함을 성실하게 주워 담고 있었다. 그때 태경의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그는 반사적으로 폰을 뒤집었지만 채원의 눈이 더 빨랐다. 발신자는 유라가 아니라 회사 격리 직원 상우였다. 태경형 유라 누나 계좌로 5천만 원 송금 완료했습니다. 순간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유라 계좌로 5천만 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소름 돋게 맞춰졌다. 경기도 리조트 프로젝트. 유라가 받다던 기획서, 행방묘연한 공동자금, 심야의 베란다 통화, 잠긴 폰 패턴. 유라의 치솟은 기고만장함, 그리고 최근 유난히 냉담했던 남편의 태도. 이건 단순한 과거 회상이나 동창회의 치기 어린 불장난이 아니었다. 이면에는 돈이 얽혀 있었다. 그것도 어쩌면 부부의 공동재산 혹은 채원의 부모님이 사위 기살려 주겠다며 피땀 흘려 모아 건넨 그 1억 5천만 원일지도 모르는 돈이
아내는 집안 대출금을 갚고 시가 식구들의 비위를 맞추는 동안 남편은 첫사랑에게 컨설팅 비용이라는 예쁜 포장지를 씌워 뒤로 거액을 찔러주고 있었던 것이다. 채원은 당장 폰을 빼앗아 추궁하지 않았다. 지금 물어보면 오해라며 박박 우길 테니까. 그녀는 천천히 생수를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넘어갔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에겐 물증이 필요했다. 이 썩어 빠진 진창에서 빠져나갈 때 단돈 10원 한 장 뺏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위를 잘못 본 죄로 억울하게 고개 숙이는 일이 없도록 만들 확실한 증거. 다시 게임이 돌고 숟가락은 정확히 채원을 향했다. 방 안의 눈동자들이 일제히 번뜩였다. 진아가 조심스레 물었다. 진실 아니면 벌주? 진실. 그럼 살짝만 물을게. 채원이는 태경이 과거 질투해 본 적 있어? 유라의 눈빛에 기대감이 스쳤고 태경은 아내가 체면을 지켜주길 바라는 듯 미간을 구겼다. 하지만 채원은 더 이상 누구의 체면도 세워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동욱을 똑바로 보며 차근차근 말했다. 과거를 질투하진 않아. 진짜 지나간 일이라면 현재의 사람이 상처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아내가 진짜 상처받는 건 남편이 누굴 사랑했었냐가 아니야. 과거의 여자를 버젓이 현재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아내보다 내 남편의 사업을 더 잘 알게 하고 아내 면전에서 추억을 입에 올리게 방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의 산소가 증발한 듯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태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유라도 굳어버렸다. 채원은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다. 태경 오빠, 유라 계좌로 송금한 5천만 원. 그거 무슨 돈이야? 이 질문이 테이블 중앙에 떨어지자마자 허울 좋던 동창회라는 가면에 쩍 하고 금이 갔다. 루마는 수조의 물소리만 들릴 정도로 정막에 휩싸였다. 채원은 등받이에서 허리를 뗀 채 꼿꼿이 앉아 남편을 응시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테이블을 엎었다면 오히려 저 여자가 미쳤다며 매도하기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과 실명을 거론하며 얼음장같이 묻는 그 태도는 어떤 분노보다 서늘했다. 태경은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다급히 스마트폰을 움켜쥐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채원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묻잖아. 유라 계좌로 넘어간 5천만 원. 그게 어떤 명목의 돈이냐고. 옆에 앉은 유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렸다. 와인잔을 든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려 잔받침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던 진아와 동욱마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태경이 이를 꽉 깨물고 위신을 챙기려 애썼다. 그거 비즈니스 자금이야. 회사 일도 모르는 게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입 털지 마. 채원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즈니스 자금인데 왜 유라 개인 계좌로 들어가? 유라가 이번 리조트 건 브랜드 컨설팅 맡았다며. 그럼 컨설팅 비용이겠네? 비용이 5천만 원인데 계약서도 안 쓰고 세금 계산서도 없고 아내한테 보고도 안 하고 오빠 회사 법인 통장에서 나간 거야. 아니면 우리 개인 통장에서 나간 거야? 남편의 이름과 직함을 대놓고 까발리는 채원의 추궁에 태경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탁 내려치며 언성을 높였다. 채원아, 그만 안 해? 내가 밖에서 하는 사업을 일일이 너한테 허락받아야 돼?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범죄자 취조하듯. 왜 이래?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이 한마디에 채원 마음속에 무언가가 소리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지난 6년간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믿어왔던 헌신이 결국 이런 취급을 받기 위해서였던가.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난 오빠 아내야. 그리고 그 돈이 부부 공동재산과 엮여 있다면 당연히 따져 물을 권리가 있어. 그때 유라가 당황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채원아, 오해야. 나랑 태경 오빠 진짜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야.
그 돈은 브랜드 기획안 초안 넘기고 받은 선수금 같은 거야. 뒤로 숨길 거 하나도 없어. 채원이 유라를 쳐다보았다. 그럼 계약서 보여줘. 유라가 말문이 막혔다. 계약서는 아직 조율 중이고, 청구서는 그건 따로 얘기하기로 했고, 입으로만 계약하고 유부남한테 5천만 원을 받았다? 아내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유라야, 너 브랜드 컨설팅 한다며 프로 세계에서 거래를 이렇게 불투명하게 처리한다고? 유라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를 반복했다. 동창들의 시선도 유라를 향해 날카롭게 변해갔다.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은 5천만 원이라는 묵직한 현실 앞에서 순식간에 불륜과 횡령의 냄새를 풍기는 추악한 치정극으로 전락했다. 참다 못한 태경이 벌떡 일어나 채원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만하고 일어나. 집에 가. 채원이 단호하게 손을 빼냈다. 생각보다 억센 저항에 태경이 멈칫했다. 나 아직 가기 싫어.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지 마. 그 말에 채원은 기어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슬픔을 넘어선 지독한 허탈함이었다. 망신? 아까 유라가 내 앞에서 둘의 옛날 이야기 꺼냈을 때 오빠는 내 망신 챙겨줬어? 둘의 과거를 아쉬움이라 부르며 입맛 다실 때 내 상처는 생각해 봤어? 유라한테 5천만 원 찔러줄 때 우리 부모님이 오빠 사업 살리겠다고 평생 모은 돈 1억 5천만 원 내어주셨던 건 기억이나 했니?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부모님의 돈 이야기가 나오자 태경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3년 전 인테리어 회사가 자금난에 허덕일 때 채원의 부모님은 노후 자금으로 묶어둔 예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아 1억 5천만 원을 건넸다. 이자는 필요 없으니 둘이 잘 살기만 하라면서 그때 태경은 무릎을 꿇고 장인 장모 손을 잡으며 절대 채원이 고생 안 시키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 피 같은 돈의 일부가 컨설팅 비용이라는 핑계로 첫사랑의 통장에 꽂힌 것이다. 기준이 다급히 일어섰다. 태경아, 채원 씨. 이러지 말고 가정사는 둘이 집에 가서 조용히 풀자. 오늘 동창들 다 모인 자리인데 너무 불편해지잖아. 채원이 기준을 향해 정중하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죄송하지만 저도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유라가 제 남편과의 사적인 연애사를 안주거리로 삼을 때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제 결혼 생활에 걸린 돈 문제를 묻는 건 왜 불편하신가요? 불편함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겁니까? 기준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깐족대던 동욱은 고개를 푹 숙였고 진아는 냅킨만 미친 듯이 꼬고 있었다. 유라는 태경을 원망스럽게 쳐다봤다. 불쌍하고 아련한 첫사랑 행세를 하려던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산산조각 났다. 태경이 분노를 억누르며 낮게 말했다. 알았어. 억울하면 집에서 증빙 서류 다 보여줄 테니까 제발 일어나. 채원은 흔들림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럼 지금 당장 폰 열어서 상우가 보낸 카톡 내용 확인해. 어느 계좌에서 이체했는지, 이체 사유가 뭔지. 여기서 확인시켜주면 당장 사과하고 일어날게. 태경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유라가 다시금 눈물을 짜내며 일어났다. 채원아,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사과했잖아. 왜 굳이 악당을 자처해서 남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려고 해? 채원은 기가 막혀 실소를 터뜨렸다. 내 남편 돈 받아먹고 내 옆에 앉아서 옛날 추억팔이 하던 네가 할 소리는 아니지 않니? 유라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아무리 그래도 와이프 모르게 5천은 선 넘었지. 진짜 바람난 거 아니야?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두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태경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다시 한번 험악한 얼굴로 채원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너 지금 내 남편 사생활 운운했니? 채원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스피커폰을 켰다. 짧은 신호음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채원아. 소희였다.
채원은 태경과 유라를 번갈아 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소희야, 네가 저번에 말한 도진 변호사님 당장 연결해 줘.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부부 공동재산 수천만 원을 상간녀로 의심되는 여자한테 빼돌렸을 때 지금 당장 내가 취해야 할 조치가 뭔지 물어봐야겠어. 단어 하나하나가 폭탄처럼 루만을 강타했다. 태경은 사색이 되었고 유라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스피커폰 너머로 소희의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알았어. 도진 선배 지금 사무실에 있을 거야. 가사소송 전문이니까 재산은닉이나 위자료 청구 쪽은 확실하게 잡아줄 거다. 너 지금 어디야? 채원은 태경의 눈을 똑바로 보며 식당 주소와 룸 번호를 또박또박 불렀다. 소희는 지체 없이 대답했다. 변호사 연결해서 당장 그쪽으로 갈게. 내가 도착할 때까지 어떤 각서에도 서명하지 말고 휴대폰 뺏기지 말고 남편이랑 단둘이 밖으로 나가지도 마. 만약 신변의 위험 느끼면 무조건 녹음 켜놔. 알았어. 전화를 끄는 채원은 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태경이 숨을 거칠게 내쉬며 으르렁거렸다. 너 진짜 미쳤어? 집안일을 왜 동창들 앞에서 흙탕물로 만들어? 채원은 지지 않고 받아쳤다. 집안일을 흙탕물로 만든 건 내가 아니야. 일 핑계로 전 여친한테 돈 보내고 그 여자를 여기까지 끌어들여서 내 앞에서 옛날 타령하게 내버려둔 오빠지. 태경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평생 아내의 순종을 담보로 안전구역에서 왕노릇하던 남자는 자신의 요새가 불타 없어지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패닉에 빠져 있었다. 유라는 덜덜 떨고 있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치명적이었다. 아름다운 추억팔이로 포장하기엔 너무나 구린내가 나는 증거였다. 기준이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나섰다. 태경아, 채원 씨, 일단 옆에 빈룸으로 가서 둘이 얘기해. 우리는 여기 있을 테니까. 하지만 채원은 단호했다. 선배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따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은밀하게 지켜져야 했을 선은 저 사람들이 먼저 깼잖아요. 이제 와서 체면 차릴 이유가 없네요. 기준은 입을 다물었다. 남편 따라온 다른 동창의 아내들은 채원을 향해 무언의 동조와 연민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태경이 갑자기 태세를 바꿨다. 좋아, 말할게. 그 5천만 원, 유라가 리조트 일 도와주는 거 선수금으로 내 개인 돈 빌려준 거야. 프로젝트 잘 되면 몇 배로 남는다고. 네가 워낙 소심하고 매사에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일 진행 안 될까봐 말 안 한 것뿐이야. 채원이 반문했다. 빌려줬다고? 개인 돈? 오빠 회사 법인 통장 자본금에 우리 부모님 돈 섞여 있어. 그 이후로 불어난 재산도 결혼 이후에 형성된 공동재산이고 명확한 계약도 회사 차원의 공적인 이익도 증명 못하면서 그걸 내 맘대로 유라한테 넘겼다는 건 횡령이거나 재산은 이기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벼랑 끝에 몰린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안다. 유라가 다시 끼어들었다. 채원아, 진짜 몰랐어. 내 부모님 돈인 줄 알았으면 나 안 받았어. 오빠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 하고 나도 막 귀국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 도와줘? 네가 대표로 있는 컨설팅 회사 이름이 뭔데? 유라가 멈칫했다. 프리랜서로. 사업자 등록증은 있어? 아직 준비 중. 용역 계약서,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진행 일정표 다 가져와 봐. 질문이 날아갈 때마다 유라의 거짓된 변명이 한꺼풀씩 벗겨졌다. 보다 못한 한동창의 아내가 작게 중얼거렸다. 진짜 일로 하는 거면 계약서가 왜 없어? 유부남이 첫사랑한테 5천을 쏴준 건 솔직히 너무 구리잖아. 그 작은 목소리가 도화선이 되어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동창의 킹카 행세를 하려던 태경은 순식간에 사기꾼 불륜남 취급을 받고 있었다. 수치심에 이성을 잃은 태경이 돌진해 채원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잔말 말고 따라와. 악력이 너무 강해 뼈가 부서질 듯 아팠다. 기준이 제지하려 했지만 태경이 윽박질렀다.
내 집안일이니까 신경 꺼. 채원은 남은 한 손으로 테이블 위에 폰을 들어 카메라를 켜고 렌즈를 태경에게 들이댔다. 이거 놔. 한 번만 더 말할게. 당장 손 놔. 태경은 카메라 화면과 자신을 경멸하는 수십 개의 시선을 마주하고는 기겁하며 손을 놨다. 채원의 하얀 손목에는 선명한 붉은 멍자국이 남아 있었다. 뒤에 서 있던 유라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이제 그녀는 로맨스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간녀이자 공범으로 전락할 위기였다. 채원이 손목을 문지르며 차갑게 선언했다. 나 오늘 오빠랑 안 가. 소희랑 변호사님 오고 계셔. 변명하고 싶으면 집에서 증빙 서류부터 다 찾아놔. 억지로 입 틀어막으려는 그딴 짓 이제 나한텐 안 통해. 태경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 도대체 일을 어디까지 키울 작정이야. 내가 일을 키운 게 아니라 오빠가 내 인내심을 짓밟고 너무 멀리 간 거지. 내가 평생 눈 감아 줄 줄 알았어? 그때 룸의 문이 활짝 열리며 숨을 헐떡이는 소희가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곧바로 채원의 붉어진 손목에 꽂혔다. 소희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채원아, 저 자식이 그랬어? 긴장감으로 팽팽하던 공간이 더 옥죄어 들었다. 채원은 친구의 얼굴을 보자 그제야 눈시울이 시큰해졌다. 홀로 버티던 외로운 전장에서 마침내 내 편을 만난 안도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꼿꼿하게 서서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네가 증인이 되어줘. 소희가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태경을 노려보았다. 박태경, 너 가정사 운운하면서 뒤로 구린 짓 다 하고 다닌다며? 가정사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서 폭력까지 써? 경찰부터 부를까? 태경은 입술을 깨물었고 유라는 소희의 기세에 눌려 의자 뒤로 숨듯 뒷걸음질 쳤다. 소희의 폰이 울렸다. 스피커폰으로 전환된 폰 너머로 차분하고 지적인 남성 목소리가 들렸다. 도진입니다. 채원 씨, 소희한테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제 말 들으세요. 첫째, 현재 확보한 증거 녹음, 카톡, 상해 흔적 모두 보존하세요. 둘째, 상대가 흥분 상태면 더 이상 대화하지 마십시오. 셋째, 부부 공동 재산 5천만 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이체되었다면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회 행위, 취소 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자 장난이나 치정 싸움 수준이 아님이 명백해졌다. 태경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 변호사면 양쪽 말을 다 들어야지. 내 개인 돈 빌려준 거라고. 도진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전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 잠재적 의뢰인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드릴 뿐이죠. 본인이 투명한 비즈니스 거래라고 주장하신다면 추후 법정이나 합의 테이블에 그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태경은 말문이 막혔다.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섰다. 저기요, 저 나쁜 의도 아니었어요. 그 돈 제가 당장 반환할 수 있어요. 오해 풀고 싶어요. 채원이 쏘아보았다. 반환할 수 있다고? 그 말은 그 돈을 아직 쓰지도 일에 투입하지도 않고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뜻이네. 용역 대금이라면서 왜 손도 안 대고 있어. 찔리는 게 있으니까 못 쓴 거 아니야? 유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도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채원 씨,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소희랑 같이 친정이나 다른 곳으로 가시고 내일 오전 제 사무실로 관련 서류들 등기부등본, 부모님 차용증, 금융거래 내역 등 챙겨서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태경이 친정이라는 단어에 발작하듯 반응했다. 너 지금 장인 장모님까지 끌어들일 작정이야? 채원아, 너 진짜 가정을 파탄낼 셈이냐? 채원은 마지막으로 남편을 깊이 응시했다. 이 남자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 가정을 파탄낸 건 내가 아니야.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진 기둥을 내가 내 손으로 끊어냈을 뿐이지. 채원은 핸드백을 챙겨들었다. 소희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문을 나서기 직전 채원의 폰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다. 태경의 눈에 구명줄이라도 찾은 듯한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다. 채원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다. 채원이 너 지금 미친 거 아니냐? 태경이한테 방금 연락 왔다. 동창들 다 모인 데서 남편 망신을 줘? 당장 집으로 기어 들어와서 무릎 꿇고 빌어라. 채원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저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드님이 제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 섞인 회사 자금 5천만 원을 전 여자친구한테 빼돌렸어요. 오늘 많은 사람 앞에서 제 손목에 멍이 들 정도로 폭력도 썼고요. 어머니가 보시기에 여전히 제가 집안 망신시키는 며느리라면 내일 저희 부모님과 변호사 모시고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 나누시죠. 전화선 너머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채원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뒤돌아보지 않고 소희와 함께 룸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누군가 태경을 탓하는 소리, 유라의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채원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강바람이 불어오는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이내 소매로 닦아냈다. 소희야, 나 지금 우리 집으로 가야겠어. 중요한 서류들 챙겨 나와야 해.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장 가자. 마포에 있는 아파트로 향하는 차 안, 서울의 밤거리는 무심할 정도로 화려했다. 채원은 조수석에 앉아 아직도 얼얼한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6년 동안 정성껏 쓸고 닦았던 집, 시어머니의 멸시를 참아내며 버텼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희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며 채원에게 숨고를 시간을 주었다. 침묵은 상처받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였다. 내가 바보 같지? 채원이 입을 열었다. 그렇게 티가 났는데 모른 척하고 싶었어. 넌 바보가 아니야. 착했던 거지. 선량한 사람은 상대방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거라 믿으니까. 넌 그냥 예의를 지킨 것뿐이야. 무례한 인간들 상대로. 소희의 담담한 위로의 채원은 꾹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가는 숫자가 너무 느리게 느껴졌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니 어제 꽂아둔 프리지아 향기가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상적인 이 공간이 이제는 남의 집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소희가 현관을 지키는 사이 채원은 침실로 직행했다. 옷장 위 나무 상자를 열어 혼인관계증명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시가로 넘어간 자금 내역, 그리고 친정에서 받아온 1억 5천만 원짜리 차용증 원본을 챙겼다.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서랍장을 뒤지던 중 태경의 서재 책상 구석에 놓인 가죽 다이어리 밑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평소 남편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서류의 첫 장은 경기 외곽 리조트, 브랜드 컨설팅 용역 계약서 초안이었다. 계약자 명단에 유라의 이름이 선명했다. 하지만 채원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은 그 뒤에 클립으로 철해진 수기 메모와 특유재산 분리 합의서 초안이었다. 그 안에는 투자금 5천만 원은 프로젝트 완료 후 개인 지분으로 전환하며 추후 이혼 등의 사유 발생 시 본인의 특유 재산으로 분류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태경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혼 등의 사유 발생 시 그 네 글자가 눈앞을 하얗게 만들었다. 태경은 단지 옛사랑에 흔들려 실수로 돈을 준 게 아니었다. 그는 이미 채원과의 이혼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유라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은 그저 그가 완벽한 타이밍을 잡을 때까지 집을 지키고 밥을 차려주는 무급 가정부에 불과했다. 이 쓰레기 새끼. 소희가 서류를 훔쳐보고는 치를 떨었다. 채원아, 이거 무조건 챙겨. 절대 놓고 가지 마.
채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태경이었다. 내 전화를 받고 사색이 되어 달려온 듯 근처에 살던 시어머니, 강 여사까지 숨을 헐떡이며 그 뒤에 서 있었다. 태경의 시선은 채원의 손에 들린 커다란 서류 가방과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캐리어로 향했다. 너 남의 서재에서 뭐 하는 짓이야? 태경이 달려들어 가방을 뺏으려 했지만 소희가 앞을 막아섰다. 어딜 손을 대? 경찰 부른다. 태경이 소희를 밀쳐내려 하자 채원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손대지 마. 채원은 서류 가방을 끌어안고 그를 노려보았다. 남의 서재, 남의 재산 뒤로 빼돌려서 전 여친 명의로 세탁하고 나랑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꼼수 부려놓은 문서가 있는 그 서재 말이야. 태경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다. 자신이 꽁꽁 숨겨둔 치부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강 여사가 삿대질을 하며 나섰다. 이 독한 기집애, 남편이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꼬투리 잡아서 집구석을 풍비박산내? 네가 이 밤중에 서류 들고 나간다고 뭐 달라질 줄 아냐? 태경이 명의로 된 거 넌 10원 한 장 못 가져가. 채원은 가방을 고쳐주며 강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니, 그 10원 한 장 안 되는 돈에 우리 부모님이 사위 믿고 내어주신 1억 5천이 들어있어요. 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제 뒤통수를 쳐도 제 잘못이라 하시겠지만 법은 그렇게 안 봅니다. 이혼 소장 갈 테니 그때 뵙죠. 이혼? 네가 감히 이혼을 입에 올려? 태경이 눈을 부라렸다. 그래, 해. 이혼해. 근데 그 서류 쪼가리 들고 간다고 네가 이길 것 같아? 넌 끽해야 월급쟁이 디자이너고 난 대표야. 네가 무슨 수로 나랑 싸워? 채원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았다. 눈물은 말라붙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내가 싸우려는 건 널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 자신을, 내 부모님의 피땀을 넣어 같은 쓰레기한테서 되찾기 위해서지. 넌 대표일지 몰라도 난 진실을 갖고 있으니까. 그녀는 소희의 손을 잡고 태경과 강 여사를 지나쳐 현관문을 나섰다. 쿵 하고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다. 6년의 억압이 거짓된 평화가 끝나는 소리였다. 그날 밤 채원은 소희의 집에 머물렀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오니 소희가 따뜻한 유자차를 끓여 놓았다. 노트북에는 구형 스마트폰에서 빼낸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 안전하게 삼중으로 백업되고 있었다. 새벽 3시, 태경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다. 분노에 찬 협박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내가 미쳤었다. 유러와는 아무 일 없었다. 돈은 돌려받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비굴한 애원으로 변해갔다. 채원은 알림을 꺼버렸다. 감정으로 사람을 조종하려는 얄팍한 수작에 더는 노란하지 않을 참이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서초동에 위치한 도진 변호사의 사무실. 채원의 친정 부모님이 상기된 얼굴로 먼저 와 계셨다. 채원이 들어서자 어머니는 딸의 멍든 손목을 붙잡고 오열했고 점잖던 아버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주먹을 쥐었다. 내 이놈을 당장 쳐 죽이러 갈 거다. 채원은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엄마, 울지 마. 나 절대 안 당해. 내 목 다 찾고 깔끔하게 끝낼 거야. 도진 변호사는 채원이 가져온 서류와 녹음 파일, 백업된 사진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황 증거가 아주 훌륭합니다. 유라계좌로 넘어간 5천만 원은 빼박 사회 행위 부부 일방이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서재에서 발견하신 특유재산 분리 합의서 초안은 남편의 기망 의도를 완벽하게 입증합니다. 부모님 차용증도 원본이 있으니 민사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남편 회사 법인 통장 및 개인 자산에 대한 가압류부터 바로 칩시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채원의 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유라였다.
도진의 지시에 따라 스피커폰으로 받고 녹음을 켰다. 채원아, 나야. 만나서 얘기 좀 해. 그 5천만 원. 오빠가 말한 거랑 달라. 나도 이용당한 거야. 네가 꼭 봐야 할 카톡 캡처본이 있어. 유라의 목소리는 어젯밤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상간녀 소송과 횡령 공범으로 엮일 위기에 처하자 살기를 찾아 꼬리를 내린 것이다. 1시간 뒤 조용한 카페에서 변호사를 대동한 채원과 유라가 마주 앉았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의 유라는 자신의 폰을 채원 쪽으로 밀었다. 태경과 유라가 그동안 나눈 카톡 대화방이었다. 채원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태경, 유라야, 네가 안 떠났으면 어땠을까 매일 생각해. 채원이는 착하긴 한데 우리 사이엔 그냥 하숙생 룸메이트 같은 감정뿐이야. 이혼하고 재산 정리할 방법 찾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 리조트 프로젝트 집은 내 이름으로 넘길게. 채원이는 내가 화내고 이혼하자고 협박하면 지레 겁먹고 뱉기들애니까 걱정 마. 겁먹고 뱉기들애. 자신을 향한 남편의 치졸한 평가에 채원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정함을 호구로 안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지 뼈저리게 가르쳐줘야 했다. 유라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미안해. 나도 잠깐 옛날 추억에 미쳐서. 근데 어제 오빠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버리는 거 보고 정신이 들었어. 내가 증거 다 넘길 테니까 제발 나한텐 소송 안 걸어주면 안 될까? 채원은 유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과거의 상처가 어쨌든 남의 가정을 부수고 돈을 가로채려 했던 그녀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놔야 할 상대는 태경이었다. 증거자료 변호사님께 다 넘기고 5천만 원 반환했다는 내역서랑 둘이 실제 계약 관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 작성해. 그럼 상간녀 소송은 내 태도 봐서 보류해줄게. 유라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서류에 사인했다. 며칠 뒤 태경의 집과 회사로 이혼 소장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계좌 가압류 통지서가 무더기로 날아갔다. 리조트 프로젝트는 내부 자금 횡령과 불투명한 계약 문제가 불거지며 클라이언트 측에서 계약을 파기해버렸다. 동창들 사이에서 태경은 최악의 쓰레기로 낙인 찍혀 매장당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태경은 그날 밤 일산에 있는 채원의 친정 본가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비 내리는 마당에서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빌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채원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깟 돈 다 돌려주고 나 진짜 너만 보고 살게. 채원은 우산을 쓰고 나가 무릎 꿇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오빠가 우는 건 나한테 미안해서가 아니야. 네가 짜놓은 완벽한 계획이 어그러지고 네 돈이 날아가서 무서운 거지. 넌 한 번도 나를 제대로 사랑한 적 없어. 네 체면, 네 욕심을 사랑했을 뿐이지. 아니야. 채원아, 제발 돌아가. 법정에서 봐.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부모님 집 문 두드리지 마. 채원은 차갑게 돌아서서 대문을 닫아버렸다. 빗소리 사이로 태경의 절망적인 오열이 들렸지만 그녀의 마음엔 단 한 줌의 동정도 남지 않았다. 3개월 후 이혼 절차는 채원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다. 부모님의 돈 1억 5천만 원은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해 마포 아파트의 지분만큼 현금으로 정산받았다. 태경의 회사는 자금줄이 막혀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유라는 소송을 피한 대신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업계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어 다시 출국해버렸다. 시어머니 강 여사는 그제야 며느리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지만 채원은 번호를 바꿔버렸다. 새로 이사한 채원의 아담한 투룸 오피스텔 창밖으로 늦겨울에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소희와 함께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오픈했다. 남편의 그늘에 숨어 눈치만 보던 삶은 끝났다. 직접 도면을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당당하게 미팅하며 번 돈으로 마시는 커피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다. 단톡방에는 여전히 가끔 동창들의 소식이 올라왔다. 기준이 조심스레 신년회 모임을 공지했지만 채원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채팅방 나가기를 눌렀다. 더 이상 그들의 얄팍한 무대에 조연으로 서줄 필요가 없으니까. 스튜디오 책상 위에 놓인 예쁜 머그잔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다. 채원은 노트북을 열고 새 프로젝트의 도면을 띄웠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오직 그녀 자신의 손으로 설계할 눈부신 새하얀 도화지였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 맑게 갠 서울의 하늘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듯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